이번 시간에는 칼럼 쓰기, 칼럼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쓰기에서 알아볼 순서는 첫째, 칼럼의 정의, 두 번째, 칼럼 작성법, 세 번째, 칼럼 예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장은 원고지 4매 칼럼과 원고지 8매 칼럼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의 정의. 칼럼이란 신문과 잡지 등에 실린 글로서 사회적 사건을 다루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신문 기사가 사건을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 독자에게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둔 글이라면, 칼럼은 사건에 대한 의견, 해결 촉구, 제안을 담아 주장하는 글입니다. 칼럼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칼럼니스트라고 하는데, 칼럼니스트는 해당 신문사와 잡지 등의 기사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중에 선정된 인사가 글을 써서 보내는 기고, 영어로는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기고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칼럼을 기고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칼럼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럼의 주제는 주로 신문, 라디오, TV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특별한 사건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사와 칼럼 쓰기는 상이합니다. 칼럼은 사실 전달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칼럼니스트의 시각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칼럼의 길이는 대체로 원고지 3회 내지 5회, A4 용지로 한 장 이내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한 정보, 글쓴이의 주장과 이에 관한 근거, 문장들과 문단들 간의 논리적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A4 한 장은 좀 짧은 분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표현과 글 전체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말을 원고지 4장, 5장 안에 쓸 수가 있겠죠. 또한 길이가 길고 여러 의미를 담는 만연체 문장보다는 의미를 집약적으로 전달하여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고 한 문장에 한 가지 의미만 담아 단문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칼럼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다든지 하면은 그 분량 안으로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칼럼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4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라야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둘째, 사건의 사회적 영향, 파장, 의미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사건과 연관지어서 칼럼에서 풀어낼 수 있는 독서라든지 논문, 명언, 각종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함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칼럼니스트의 주장, 그리고 제언, 문제 해결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는 단순히 사실 정보라든지 그런 것만 알리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칼럼니스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칼럼니스트의 능력이나 칼럼니스트의 관점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 칼럼은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할 무렵이죠.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던 무렵에 쓴 오달락 에세이 형식의 간결한 신문 칼럼입니다. 도미 에세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인데 제목은 컴퓨터와 기억입니다. 컴퓨터와 기억.
이 도민에세이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썼던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첨단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인공지능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당시로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참 선진적이었죠. 컴퓨터가 아직은 자연지능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소위 메모리라는 기억력 분야는 대단한 편이다. 메모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기억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인상적인 경험의 편린이라 그러면 어떤 그 조각조각 나는 것을 말합니다. 편린이 경험의 편린이 무의식에 새겨졌다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기억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그 기억, 그것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런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얘기죠. 그 인상적인 장면이 실마리가 돼서 그때의 기억이 전체가 되살아나는 반면에 컴퓨터에도 기억을 압축해서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기억 전부가 같은 비율로 압축된다는 점은 역시 사람의 기억과는 다르죠. 사람은 아주 충격적이거나 아주 자극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는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메모리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한 그 비중이 똑같이 그렇게 압축된다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컴퓨터에 이렇게 메모리, 기억이죠. 기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펄스라는 말도 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바이러스라는 말도 쓰는 거죠. 어떤 동물에게나 가능한 그런 말도 쓰죠. 그런 용어까지 쓰는 것도 인공지능을 꿈꾸는 현대적 낭만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그죠? 어떤 문명을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바로 인간 중심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인간 중심주의죠. 모든 사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또 그렇게 인간적인 구조와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연역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우리네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낭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죠. 컴퓨터에는 기억을 압축할 때 다양한 방식의 압축 프로그램이 쓰이죠. 지금은 많은 종류의 압축 프로그램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 압축 프로그램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압축 프로그램이 바로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이게 제일 많이 쓰였고 지금도 이게 보편적인 그런 압축 프로그램의 그런 확장자가 된 거죠. 확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파일 이름에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 때 뒤쪽에 오는 거, 그 파일 제일 뒤쪽에 있는 파일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자라고 그럽니다. 집이 있으면 이거는 압축 파일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압축 파일 확장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이라든지 라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대표적인 집이라는 압축 확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소리는 우리말 집이라는 말, 집이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는 것도 터무니없는 상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일기나 축담,
그런 것을 컴퓨터 문서로 압축해서 보관한다면 더욱 어울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뭔가를 보관한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그렇죠? 집이라는 말이 또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만 집이 아니고 또 무엇을 보관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뭐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무의식이라는 기억의 집에 단단히 지퍼가 채워져서 보관된 우리의 기억은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 인간 자신의 기억의 집을 말하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기억의 집에 단단히 지퍼가 채워져서 보관된 우리 인간 자신의 기억은 잊어버려야 행복한 일도 많을 것이죠.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들은 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하겠죠. 그걸 계속 떠올리면서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퍼를 채우고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면 그건 또 말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출 미래의 사이버 인간은 그런 행복까지는 누리지 못할 게 틀림없다. 예를 들면 인간이 완전히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갖춘 그런 기계 인간처럼 사이보그라고 그러죠. 사이보그. 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인공 공간에서 살게 되는 인공 인간 사이보그의 존재가 되면은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기계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컴퓨터가 압축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인공지능을 갖출 미래의 사이버 인간에게는 그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죠? 넣어놓기만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런 인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행복까지는 누리지 못할 게 틀림없다.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에 1999년 6월 25일 날 금요일 발행된 신문의 구면에 실렸던 글인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1년 된 이야기죠. 21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라도 아직까지도 AI 인공지능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그렇게 시사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20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도. 다음 이 칼럼 예시문은 그러니까 원고지 200자 원고지 내매가 바탕이 된 그런 칼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칼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위 예시 칼럼, 방금 예시 칼럼은 신문에서 흔히 보는 200자 원고지 4매 정도의 짧은 5단 에세이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신문에는 이보다 조금 더 긴 200자 원고지 8매 정도의 칼럼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제 아래에 볼 칼럼은 문학인 협회의 회원들의 릴레이 글쓰기 칼럼 중 하나인데 학문적이거나 예술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창성이란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개인의 개성이 독창성이다. 남과 나의 다른 차이점이 바로 독창성의 바탕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했었죠. 그런 이야기와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죠. 자가 칼럼이라는 것으로 신문에 게재됐던 글입니다. 제목은 독창성이고 시인이나 다른 예술가들처럼 창작을 하는 이들에게는 독창성이라는 것이 지상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들과 다른 것이 독창성이죠. 이제 더 이상 창작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남의 것과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독창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너무나 우리들은 똑같은 정보의 조건 속에서 자기의 그런 관점을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남과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독창성이 됩니다. 독창성의 분야는 물론 예술이나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학문에도 필요합니다. 자기와 남의 차이를 아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발견은 자기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자기 밖에서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남과의 차이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 지상에서는 수많은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문학 작품도 수없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인간들의 생각이 작품으로 그려져 있거나 쓰여져 있습니다. 태양 아래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이것이 이제 상식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제 사실 새로운 것은 별로 없죠. 다 쓰고 나면 다 남들이 썼던 것들입니다. 근데 자기도 그거는 남들이 쓴 것인 줄도 모르고 다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온갖 책들을 다 뒤적여 보면은 그것들을 다 이미 선인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거나 다 표현하신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창성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먹고 창작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그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을 드라그라고도 합니다. 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드라그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을 먹고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겠다는 그런 욕망을 품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의식의 내밀한 이야기가 걸러지지 않은 채 의식 세계에 공개적으로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의식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올 수 없도록 예술은 그런 누출에 대비해서 비유나 상징 등의 그릇개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알몸 상태의, 마치 목욕탕에 있다가 불이 나면 벌거벗은 대로 쫓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그런 누출에 대비해서 비유나 상징 등의 그런 그릇개들을, 필터들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비정상적이고 그럴듯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이제 정상적이고 그럴듯한 생각들로 여겨진 데는 상징주의나 초행실주의 같은 사조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런 사조들이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의 발언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그 발언권은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유나 상징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도 많은 무의식에 대한 그런 발굴 작업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무의식을 파낸 결과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몰랐던 인간의 속성을 밝힌 뜻은 가상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동물적인 속성만 더 확신시켜 놓은 꼴이죠. 무의식은 인간의 동물적인 그런 에너지, 리비도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캐내봐야 인간의 동물적인 속성만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와 남의 차이인 독창성은 난데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와 남을 비교해온 그런 결과물이죠. 결실입니다. 계속 이런 것도 계속 노력해 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와 남을 비교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와 남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꾸준히 그런 개성을 다져온 그런 결과죠. 예술에서의 독창성은 그렇게 힘든 자기 발견들의 연속인데, 요즘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주안점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제목도 창의거석이죠. 그런데 이 창의라는 것은 결국은 창조라는 것은 아니고, 창조는 이제 가능하지 않죠. 모든 스님이 다 창조할 만큼 다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고, 이제는 남과의 차이점, 남과 나의 차이점, 그것을 발견하는 것, 발명이 아닌 발견하는 것. 창의성 교육을 내걸지 않은 대학교를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죠. 모두 다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방황을 합니다. 그건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배우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창의성이 자신 속에 있으니까 스스로 발견하라, 그렇게 주문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창의성이 그렇게 학교에서 모토로 삼고 교육의 모토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마칠 때까지 자기 학립에 실패하면 그 집은 고스란히 대학교로 떠맡겨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사고하는,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은 모두 다 수동적으로 다 암기하고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기만 한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 자기 안목을 만들고, 그 안목을 가지고 삼남한성을 자기 눈으로 살펴보아야만 경물취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이 대학 큰 지식이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중고교 때에 이미 이런 교육이 실행이 되고, 대학교에 와서는 다시 이러한 안목을 갖추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이 대학 공부가 저절로 경무취지 상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평등이라는 것을 오해한 교사들, 중고교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의 지식은 하향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낮은 사람 위주로 평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능력의 그런 발달도 학생들 자신들끼리 비교하면서 그렇게 경쟁하고 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면서 발전되는 것인데, 학생들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고 다 하향평준화되어 있고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태로 대학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학생들을. 그래서 대학에 오면은 다시 이렇게 그런 경물취지하는 방법부터 지금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확정짓지 않고는 자기와 남의 차이를 발견하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생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남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피지 백전불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남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남과의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죠.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마친 전까지의 지식만으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관, 우주관, 종교관, 가치관 등의 지식들을 바탕한 이러한 관점들을 다 모은 그런 자신의 안목을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안목은 차후의 학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바꾸고 넓힐 수 있죠. 생각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파스칼은. 그래서 일단 자기 현재 자기 나름의 안목부터 틀을 잡는 것이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식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관점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나름의 독특한 개성적인 안목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과제이죠. 아무리 뭐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안목 갖추기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물을 먹이려고 해도 물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안목에도 물론 주된 구분이 있죠. 각자의 안목이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 영혼과 육신의 이중적인 존재인 인간 조건에서부터 비롯한 이분법입니다. 모든 분석적 사고는 이분법이 바로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간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고전도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즉 음양오행이라는 할 때 음양, 그다음에 서양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신의 이분법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말만 다르지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인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것도 똑같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고 꼭 한쪽 이념에 치우쳐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 쪽 이념을 모두 잘 알아야 가운데 자리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육의 이분법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영과 육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양쪽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인간이 영혼의 존재인과 동시에 육신의 존재이니까. 그렇죠? 양쪽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동양 고전인 대학은 경물치지란 말로 자기에게 맞는 안목으로 삼라만상을 바라보아야 남다른 지식에 이르며 그것이 수신제가 치국팽천하의 발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학이라는 내용을 살필 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글을 배우고 처음 글을 읽을 때 동몽선습이라는 교과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동몽선습을 읽게 되는데 그 동몽선습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입지부터 하라고 체근을 합니다. 입지는 뭡니까? 뜻부터 세우라 이런 뜻이죠. 세울 입자에다가 뜻 지자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는 뜻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첫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이야기죠. 이 바로 입지가 바로 저 경물치지하고 연결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 해석은, 학문 해석은, 독창성은 그렇게 일찍부터 마련한 자기 안목을 부지런히 키워나가는 데서부터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됐네요. 경남신문에 기고를 했던 글입니다. 기고를 했던 글이죠. 위의 칼럼 내용은 우리가 앞선 강의 동영상에서 이미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학이 무엇인지 소개할 때 언급한 내용이죠. 대학생은 개성을 갖고 남과 주도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한편의 칼럼을 쓰는데도 여러분 나름으로 남과 다른 개성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안목은 여러분이 지금껏 배우고 독서하고 체험하면서 갖게 된 그런 확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근거하지 못한 그런 관점들이면 자기 자신의 안목을 구성하는데 포함이 안 되겠죠. 자신이 직접 배우고 독서한 간접 경험은 배우고 독서한 간접 경험은 비슷할지라도 개인적 체험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책에서 배운 것이나 뭐 다른 어떤 정보 매체를 통해서 습득한 것이 그런 것은 다 똑같죠. 사람들마다 다 똑같죠. 그러나 개인적 체험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누가 더 많이 책을 읽고 누가 더 많이 배우는가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가 질에 있어서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경험인 해외여행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는 참 어려워졌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나 홍콩 사태, 미국의 잠재적 인종차별 문제 폭발 사태처럼 갈수록 전 세계에는 돌발적인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해외여행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여행을 통한 체험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다가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간접 경험으로 많은 부분을 대신해서 채워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옛날만큼 그다지 많은 직접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죠? 어떤 지역 정보라도, 그죠? 그 지역 뭐 사진까지 모든 게 다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접 경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쨌든 양가질에 있어서 개인차를 많이 늘려야 자기 자신의 안목이 남들과 다른 그런 독창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대화뿐만 아니라 글쓰기로도 실현되어야 되죠. 대학교에도 여러분의 연로인 학보가 있습니다. 경남대학보라는 거 있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지면이니까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죠. 학보에 뛰어난 글만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보는 여러분들의 글쓰기 연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오달락 에세이들도 학보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강의가 이제 막바지에 가까우시고 여러분의 글쓰기도 많이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사항은 밴드나 e클래스 게시판 등에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질문을 해도 적당한 시간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